자기가 부르는 거. 제가 바로 시작하나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조금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배영기 교수님도 계시고 또 다른 다 이미 이 재정 회계 모금 관련돼서 경험과 뭐 이 전문성 다 가지신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제가 하게 돼서 좀 쑥스럽고요. 저는 이제 녹색연합이라는 조직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조직에 있을 때 한 절반 가까이는 약간 모금 담당 회원과 모금 쪽 영역도 했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실무를 했던 게 녹색연합 본부 조직과 지역 조직들의 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해서 어, 당연히 재정, 회계, 모금 다 너무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실무 일을 하는 동안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 담당자에게 맨날 욕먹고 이렇게 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걸 모르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면 되게 화도 내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때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나 이런 생각만 하지 저 사람 왜 힘들어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실무에서 좀 벗어나서 약간 시간이 됐을 때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마침 그때가 정의연 사태로 한참 시끄러울 때인데, 물론 이제 정의연이 회계적으로 공시를 잘못했고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선 너무나도 지나치게 풀려져 있고 잘못 해석되고 과장되어서 막 공격을 당하는 부분들에서 똑같이 이제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도 나고 뭔가 제대로 반박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아는 게 너무 얕다 보니까 제대로 반박하기 힘들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런 류의 검증, 진단, 평가는 계속해서 반복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주세요라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도 뭔가 그러니까 나부터라도 뭔가 좀 실력을 갖춰야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회계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회계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따는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회계관리 3일 회계법인에서 하는 거나 한국 세무사에서 하는 거나 그런 회계 관련 자격증을 한 2급부터 1급까지를 회계, 세무, 그러고 나서 전산회계, 전산세무 이런 것까지 한번 다 따봤어요. 한 1년에 걸쳐서. 그래서 그때 공부를 좀 하고 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니까 그걸 하고 나야지만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알 수 있다라는 것도 그때 알았고, 또 하나는 우리 회계 담당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걸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름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회계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을 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똑같이 대답을 해도 이해를 하나도 못하고, 또 특히나 감사를 받을 때 감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주문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책임자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담당자가 그걸 실무로 해낼 때 얼마나 버거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회계 담당자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넌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회계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나름 좀 깨닫고, 지금은 약간 이제 실무 책임자들에게 재무제표를 보는 법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이제 특히 이제 공시 관련된 이슈가 워낙 많아가지고 공시에 관련된 좀 짧은 강의 이런 것들을 조금 하는 편인데요. 아직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무를 많이 했던 경험은 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약간 이게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는지는 좀 같이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또 같이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이야기가
앞서서 했던 선생님들의 그런 발표처럼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를 미리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저희 기본 평가와 심화 평가 리스트를 좀 뽑아 놓고 기본적인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훑어보는 것도 있겠고, 또 제가 이 작은 조직들 위주로 이게 회계 관련돼서 좀 강의 비슷한 거 할 때마다 좀 강조하거나 정리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걸로 좀 대체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본 평가 지표 9번부터 이 회계 모금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9번 질문들은 이거는 공익법인이든 일반 회사든 아니면 조금 큰 규모의 뭔가 친목회라도 다 기본적으로 좀 지켜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회계에 되게 굉장히 기초라기보다 기본과 같은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점검 사항들 위주로 자금이 정기적으로 체크되고 있는지, 보안 점검하고 있는지, 이런 지출 관련된 절차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9-5번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현금으로 후원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후원 행사 당일날 기부금 봉투에 이제 돈을 갖고 현금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집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요. 네, 계좌 카드 점검 관리 이런 부분도 사실 제가 일했던 녹색연합만 해도 본부에 30명 정도 활동가들이 있는데 부서마다 카드가 나가 있고, 또 사업비 한 부서 안에서도 사업비 통장이 또 따로 있고, 일반 경비를 쓸 수 있는 또 카드가 또 따로 있고, 프로젝트마다 카드가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2-3개의 카드를 막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달에 한 번씩은 다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이제 카드 분실 건도 나오고요. 인제 그래서 막 찾으면은 또 어떻게 찾아지는데 결국은 못 찾아서 이 법인카드 새로 만드는 거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또 회계 담당자한테 혼이 나가면서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일들도 있어서, 이런 정기적인 점검 이런 거는 조직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지만 다 필요한 것 같고, 요즘에는 인제 전용 계좌 관련된 얘기는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대부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좀 이 사업비 계좌와 기부금 계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 있는 곳들도 작은 규모의 조직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뉘는 거, 그리고 어 그 지출 관련돼서 절차가 있는 거, 적격 증빙이 있는 거, 그리고 인제 소액 경비 제외하고 계좌 이체나 전자거래로 행해지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묻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약간 회계 강의 이런 거를 요청을 받았을 때 공익법인 회계 기준 이런 거 강의하고 발생주의가 어쩌고 복식후기가 어쩌고 이런 거 얘기했는데요. 하다 보면서 단체 분들이 되게 기본적인 것부터 해 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해 달라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저희 이제 회계 담당자한테 이게 몇 군데 단체 회계 담당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단체도 저희 지역 조직들이 있는데 지역 조직은 한 2-3명 정도가 일을 하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지출 결의서라는 거 자체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고,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돈을 이렇게 쓰고 나중에 한 달 뒤에 이렇게 결제가 이렇게 정산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지켜야 하는 어떤 돈을 쓰는데 예산에 맞춰서 써야 되고 적격 증빙을 해야 되고, 사실은 적격 증빙이라는 용어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적격 증빙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도 모르는 곳들이 많아서 이것부터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약간 참고로 이제 같이 언급을 하는 건데요. 제가 회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기본으로 갖춰야 될 걸로, 조직마다 이제 그런 강의를 요청하는 곳은 뭔가 재정적인 이런 회계 관련돼서 뭔가
체계가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재정 매뉴얼을 재무 매뉴얼을 만들라라는 얘기를 많이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단체마다 이름은 다를 텐데 저희는 이제 재정 운영 매뉴얼이었고 어떤 데는 뭐 재정 운영 규정도 있을 수 있고 규칙도 있을 수 있고 그럴 텐데요. 제가 그 배영기 교수님 책도 읽으면서 가장 저한테 이 인상적인 단어가 통제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통제에다가 빨간색을 칠해서 그러니까 재정은 서로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게 공개도 되어 가지고 내 외부에서 이게 점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거 왜 만드는지 예결사는 어떻게 하고 집행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그 사람이 공석일 때는 누가 대신해야 되는지 요즘에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든가 전화로 할 때 절차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누가 얼마큼까지 가져갈지 집행을 할 때 예를 들면 활동가 개인은 얼마까지 자기가 결제할 수 예산 편성된 내용 안에서 근데 뭐 부서장은 얼마까지 사무처장은 얼마까지 얼마 이상은 반드시 이사장이 해야 된다라던가 이런 거를 다 정해 놓고 또 지출별로 우리는 특히나 기부금을 받아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출별 한도 금액도 다 정해 놔야 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재정 운영 매뉴얼을 만드는 그 약간의 뭐 워크숍 이런 것들을 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참여하는 어떤 조직에서 제가 이제 이사로 있는 조직에서는 그 작업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 잘 해왔는데 그게 문서화되어 있는 것과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것의 차이가 그러니까 책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 좀 이렇게 조직이 사유화될 수 있는 그런 곳들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조직이 사유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정 매뉴얼에 없는 재정 원칙에 없는 지출을 못하도록 하는 용도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런 재정 운영 규정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반드시 저는 이제 공개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게 내부에서도 이걸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만 이 모든 목록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외부에 특히 기부자들에게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를 공개를 함으로써 신뢰성도 얻고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도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겠다는 끊임없이 점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정 운영 규정들을 공개한 예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전문을 다 공개를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몇 가지로 이제 뭐 녹색연합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이제 예산 편성해서 승인 받는지 결산 보고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지 뭐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홈페이지에다 공개하고 있고 인권재단도 보니까 이렇게 이런 재정 운영에 대한 원칙단 같은 거를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계감사 받고 있고 예산 집행할 때 가이드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기금을 모아서 배분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배분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부자에게 끊임없이 모든 정보들을 공개를 하고 있고 할 테니까 연락을 해달라라는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사실은 읽어보면 별게 없습니다. 뭐냐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다라고 쓴 건데요. 저는 이런 게 공개되어 있는 곳이 갖고 있는 어떤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그 의미가 되게 없는 조직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이 조직이 무엇을 되게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고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증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체들한테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컨설팅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매뉴얼이 있는지 부분과 그것이 어떻게 공표가 되고 있는지도 좀 같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고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10번과 10번이 이제 현물 기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부분이고 11번이 이제 주무관청에다가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있는지 부분입니다. 주무관청 보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는 걸 이제 점검을 하면 될 텐데요. 10번 이제 현물 기부 관리 같은 경우는 특히 현물을 기부를 받아 가지고 뭐 바자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기부받은 거를 다시 그 수혜자들한테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 현물 기부에 대해서 계속 그거를 자산화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이사회나 총회 승인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하라라는 걸 보고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 단체들도 있지만 해당되는 단체들은 이게 굉장히 늘 큰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저희 설명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으로 이게 세법에서 하라라는 현물 기부에 대해서 처리하라라는 내용과 사실은 회계에서 하는 뭐 실무에서나 회계에서 바라봤을 때 이걸 처리하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장부가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아름다운 가게나 이런 데서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물 기부와 관련된 기본적인 매뉴얼 지침은 주로 아름다운 가게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부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가게에 계속 오래 계셨던 분조차도 어느 회사가 특히 거긴 기업 기부를 많이 받잖아요. 어느 회사가 장부가액을 공개를 하냐고 장부가액 안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정가치 위주로 가액을 이제 매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가액을 공개해 주는 곳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정가치로 하고 또 이렇게 뭐 너무 공산품이라서 가격이 너무나도 뚜렷한 거는 괜찮은데 뭐 이렇게 소장 가치는 있지만 가격이 없는 것들 있잖아요. 명화라든가 뭐 골동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부자가 생각하는 가격과 팔리는 가격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의 그 차이도 너무 크고 또 이제 뭐 아름다운 가게에서 활동하신 분의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리고 이게 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품 가치가 얼마 남지 않은 거라서 기부를 한다라는 게 너무 보이지만 이제 쓸 수는 있지만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진 이런 것들 같은 거 거의 폐기하는 거를 기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거 가지고 굉장한 이제 실랑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이제 어떤 작은 사례는 이렇게 그러니까 기부를 받아 가지고 이거를 판매를 했을 때 이 단체가 이렇게 판매를 할 때는 요즘에는 막 카드 결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부가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해서 뭐 작은 규모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규모가 인제 커지면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단순히 현물 받은 것을 장부에 어떻게 기록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약간 세금 이슈랑도 약간 걸리고 여러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재고자산 가격이 확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재고자산이 진짜 실질적으로 무슨 수익을 계속 창출해 주는 재고자산은 또 아니기 때문에 과대평가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실무적으로는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설서에 보면은 이제 현물 기부 관련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북 관련된 안내들도 나와 있는데 아름다운 재단이나 몇 군데에서 만든 그런 가이드북을 우리가 이후에 조금 더 참고를 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번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할 때 가장 이제 보는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주 내용 공익법인 회계 기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라는 게 2017년 말에 만들어져서 2018년부터 모든 이제 공익법인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간편서식 대상 정도 되는 작은 규모 작은 규모는 예외적이긴 하지만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거에 따라서 회계 장부를 결산 자료를 만들라라는 내용이 있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계속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여기 이제 12-1에서 5까지 공익법인 회계 기준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뭐 당연히 이제 회계 목적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의 회계가 나뉘어지는데 우리는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보고하는 뭐 기부자들이라든가 그 정부나 이렇게 관련 기관에 보고하는 그런 회계도 하고 있고 내부 안에서의 보고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비영리 단체는 예산 회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규모에 따라서 법인세를 내는 곳들도 있으니까 세무 회계 각각의 영역들을 다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그 회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할 때 이전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다 맞춰 가지고 우리의 기부금을 매출에다가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게 이상한 회계 자료들이 결산 자료들이 나왔죠. 그런데 2017년 이제 12월 7일 날 제정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그래도 비영리의 특성을 반영한 어떤 그 회계 원칙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상증법 안에 행정 규칙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라고 물론 이제 찾으면 나와요. 찾으면 나오는데 그거를 어느 법에서 찾아야 하는지도 사실은 이게 뭐 공익법인이라고 하니까 법인세법에서 법인세에서 봐야 되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증법의 행정 규칙으로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법이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으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어떤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뭐 평가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랑 다른 것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개로 구성을 하고 있다면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있고요. 손익계산서라는 말이 아니라 운영성과표라는 표현으로 어 이제 기간 동안에 그 수익과 비용에 대한 결산을 운영성과표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안에 이제 내용도 매출이 아니라 안에 사용한 이제 용어들도 바꾸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손익으로 공익법인의 그러니까 얼마나 이익을 냈느냐를 가지고 공익법인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저는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저의 좀 과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인제 특히 기업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비영리 재단에 이제 비영리 단체에 오셨을 때 이렇게 딱 제 손익을 딱 보고 그 이익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단기 운영이익으로 어떻게 일을 하냐." 그런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익을 많이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부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제대로 그 일의 목적 사업에 맞게 잘 쓰는 거기 때문에 운영 성과라고 표현이 되는 게 훨씬 더 맞고 그게 바로 공익법인을 운영하는 원리가 기부받은 만큼 보조금 받은 만큼 수익이 창출한 만큼 공익 목적 사업에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보는 게 우리가 이제 이 공익법인의 회계를 바라보는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현금 흐름이나 자본 변동은 실제로 그 공익법인에게 별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지고 대신 이제 주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의 재무제표로 저희는 이제 공익법인들은 하게 되는데요. 어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자산은 거의 동일하고요. 부채가 다릅니다. 부채에서는 일반적인 건 다 똑같은데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부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부채의 성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서 비용을 계정을 잡았으면은 그 당해에 부채로 들어가도록 해 놨고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테고 자본이 아니라 순자산이라는 의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출자를 받거나 그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자산이라는 의미에서 기본 보통 순자산 조정으로 되어 있고 기본 순자산은 보통은 이제 공익법인 법에 의한 공익법인 경우에 기본 재산이라고 이렇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공익법인 법에 의한 법인이 아니더라도 기본 재산으로 이제 갖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거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좀 이렇게 뭐 그의 기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라든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돈들이 보통 순자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부분을 구분 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없는 단체들은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어드보커시 하는 단체들은 특별히 수익을 위한 수익 사업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사업 부분이라는 게 거의 없는데 수익용 사업을 따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업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구분 격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운용 성과표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 목적과 기타 사업 부분을 구분해서 이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운용 성과표에서는 기업 회계 기준에서 매출 원가 이런 식으로 표현됐던 걸 우리는 사업 수익과 사업 비용과 사업 이익으로 딱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 공익 목적 사업 안에서 발생할 사업 외 수익, 뭐 이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사업의 수익, 또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이 해에 만약에 수익하고 비용하고 마이너스 해서 했을 때 그리고 올해 받은 어떤 예산을 내년에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 그냥 이제 나머지로 단기 운영 이익으로 남겨놔도 되기는 하지만 이거를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이라는 걸로 단기 비용으로 설정을 하면은 자산에는 재무 상태표에는 부채로 표시를 하고 여기에는 비용으로 이렇게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들어진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은 올해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입액으로 따로 이렇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수익과 비용에서 올해의 수익이 아니라 별도의 그러니까 작년에 만들어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올해의 수익으로 올해의 수익인데 1번이 아니라 7번으로 따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똑같고요. 마찬가지로 공익과 기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수익을 위한 카페를 운영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이제 별도의 수익과 비용 정리가 다 따로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이렇게 해서 설명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대신 이제 5년 내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해마다 단기 이익이라는 게 별로 없는 조직에서 일을 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이렇게 설정하고 이러는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많은 조직들이나 뭐 올해 사업비를 내년에 써야 되는 이런 게 반복되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수익과 비용을 그러면 어떻게 계정을 잡느냐,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것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보면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고 뭐가 보조금이고 뭐가 기부금이냐, 뭐가 회비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은 이제 그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 자료들이 다 공시 자료에 올라가야 되는데 또 몇 년 동안 반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 수익 같은 경우에 기부금, 보조금, 회비 그리고 투자자산 수익, 매출액, 기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은 이제 기부금, 보조금, 회비이죠. 그래서 기부금은 다시 개인, 영리법인, 모금단체나 재단, 그러니까 다른 공익법인으로부터 온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보조금은 근데 많은 단체들이 이 보조금에서 3번, 기부금에 3번 있잖아요. 모금단체나 재단. 이런 거를 보조금이라고 이해를 하고 이 보조금식에 넣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받아서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개인과 영리법인 기부금품을 구분해서 이렇게 표시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섞어서 그냥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조 사업자,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받는 것만 이렇게 특정을 하고 있고,
보조금 중에서 예를 들면 뭐 노동부에서 나오는 무슨 보조금이다 이런 거는 이 공인 기타 아까 구분회계해서 기타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 헷갈리네요. 네. 기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외적인 게 있는데요. 이자, 배당, 처분 손익 이런 거는 사실은 사업 외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단체들은 대부분 은행 예금에 있던 공익 목적 사업 그러니까 뭐 기부금이 들어와 있던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이런 거 그냥 사업의 수익이 되는데 어떤 재단 같은 경우는 뭐 유산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업에서 만든 재단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재단 만들 때 계열사들이 다 막 주식도 주고 땅도 주고 막 예금도 주고 그래 가지고 한 번에 받아놓은 돈들이 되게 많고 거기에서 그걸 운용을 해 가지고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재단이 굴러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몇 해 전에 지금은 더 될 수도 있는데 몇 해 전에 어떤 기업 재단의 그 재무지표를 보니까 한 해에 거기에서 나오는 게 한 3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로. 그래서 해마다 기부금은 하나도 없는데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부동산과 주식과 거기에서 그냥 걔네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걸 보고서 되게 부러워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이자와 배당과 처분 손익이 조직의 수입의 원천인 경우에는 이거는 예외적으로 사업 수익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사업의 수익은 이런 대부분의 운용소득 같은 것들이 사업의 수익으로 가게 되고요. 저희가 되게 헷갈려하는 거는 비용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또 다른 기타라는 의미가 또 나오고 간편서식 공시 양식에 보면은 또 다른 의미의 또 기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타라는 말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공익목적 사업 비용은 이거를 이렇게 세세하게 운영 성과표 안에 넣어 놓을 수도 있고요. 크게 사업 시행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까지 구별을 하고 그것만 운영 성과표에도 넣고 나머지 성격별로 분류한 것은 주석에다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가장 크게 기능별로 구분을 하고 또 하나 공시서식에 바로 들어가는 내용은 이 사업 시행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입니다. 비용을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쓴 곳은 모두 다 사업 수행 비용이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일반 관리 비용 그리고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쓴 비용은 모금 비용인데요. 이 사업 수행 일반 관리 모금 비용 안에 다시 분배 인력 시설 기타가 다 들어갑니다. 요거보다 뒤에를 먼저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요. 기능으로 봤을 때는 사업 수행,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 이렇게 세 개의 기능이죠. 우리 해설서에 보면은 간접 비용이라고 표시한 게 2번과 3번, 여기 기능별 구분해서 2번과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수행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 안에는 다시 성격으로 구분된 분배 인력 시설 기타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배 비용은 이제 사업 수행, 그러니까 이 구조가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수혜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금 기관들 위주가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분배 비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재단이라든가 무슨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분배 비용이 이제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게 될 테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력비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시설에 관한 비용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뭐 여비 교통비라든가 회의비라든가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기타 비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색연합 같은 조직은 분배 비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0명 중에 한 23, 4명 정도가 뭐 자연생태팀, 뭐 기후에너지팀, 뭐 야생동물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이제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이제 팀들이 있거든요. 그 팀들의 인건비는 다 인력 비용이 되고요. 시설 비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 수행, 일반 관리, 모금 비용 이렇게 정확하게 나눌 어디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통 사업 비용이라고 보고, 이런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 사업 수행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3분의 2 다 그러면은 시설 비용 전체에서 3분의 1을 여기에다가 사업 수행 비용 안에다가 이렇게 안분해서 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녹색연합 같은 경우는 이 기타 비용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예를 들면 출장 다니고 연구 조사하고 현장 가가지고 뭐그 작년에 이제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그러면 산불 지역에 가서 몇 달씩 있으면서 산불 지역 다 모니터링하고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주로 여비 교통비 부분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비용이 굉장히 이제 많은 금액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단체들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데는 그냥 거의 이 사업 수행 비용 안에 분배 비용이 가장 많은 곳들도 있을 테고, 뭐 시민단체라고 불리는 곳들은 인력 비용이 아마 많이 들어갈 테고, 활동 중에서도 이렇게 여비 교통비가 많이 드는 곳, 뭐 연구조사 활동들이 많은 곳들은 인력 비용만큼이나 기타 비용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될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인건비는 다 인건비라고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다 일반 관리 비용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수혜를 받는 대상이 있는 단체들 위주로는 인건비로 많이 쓰는 것보다 그 수혜자에게 기부가 많이 가는 방식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하죠. 그런데 모금을 하는 단체들의 성격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분배 비용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어드보커시를 하거나 연구조사를 하거나 이런 데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력 비용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다 일반 관리 비용, 인건비라고 간접비라고 해놓고 나면은 우리가 고유목적 사업 비용 되게 조금 쓰고 간접비는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도 만들어내서 되게 좀 뭔가 불편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사업 수행 비용 안에 인력과 시설과 기타 비용을 넣음으로써 그런 식의 오해들을 좀 이제 불식시킬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분배를 하지 않는 이런 조직들에서는 저는 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통해서 이런 법인들의 재정 운영에 대한 설계를 좀 새롭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관리 비용이 있는데요. 일반 관리 비용은 조직 안에서 예를 들면 조직팀, 뭐 총무팀 이런 분들, 그리고 조직이 되게 작더라도 누군가는 예를 들면 사무처장은 사업도 하고, 5명이 있는 조직이라면은 그중에 사무처장은 사업도 하고 일반 관리도 하고 모금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자기 인건비를 여기 사업 수행 비용에도 일반 관리 비용에도 모금 비용에도 이렇게 쪼개서 다 안분을 해서 넣어야 되고, 그래서 아무리 적은 조직이라고 해도 일반 관리 비용과 모금 비용이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조직 운영하는 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 일반 관리 비용 안에 조직과 총무와 뭐 조직 전반을 다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력과 시설과 기타 비용을 넣고, 또 세 번째 모금 비용은 뭐 거대한 모금 조직이 아니더라도 다 회비나 기부금을 받으니까 그 기부자들한테 연락하는 뭐 메일 비용이라든가 문자 서비스 비용 아니면 회원 소식지 비용이라도 다 이 모금 비용 안에 넣고, 또 저희가 이제 CMS로 기부금을 받기 때문에 CMS 관련된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모금 비용으로 놓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네, 인건비와 시설비, 기타 비용도 같이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해서 넣는 게, 예, 구분해서 넣는 게 아예 이렇게 회계에서 계정 과목 자체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이게 부서별로 딱딱딱딱 정리가 되는, 뭐 예를 들면 녹색연합은 조직팀은 무조건 일반 관리비, 조직팀에서 쓰는 건 다 일반 관리비로 들어가고, 회원 뭐 시민참여팀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참여팀에서 쓰는 건 다 모금 비용으로 넣거든요. 그런 식으로 딱 되는 곳도 있는데 다 섞여 있는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말에 이거를 가지고 다 안분하고 이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규모가 조금 뭐 금액이 적으면
괜찮긴 하지만 사람은 적은데 규모는 크거나 이런 구분하기가 어려우면은 좀 내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안분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단체를 깊숙이 알지 않은 이상은 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공시 자료에서 그냥 이렇게 좀 이거는 수정을 해라라고 제가 이렇게 발견했을 때 보는 거는 아직도 많은 부분들은 인건비 모두 다 일반 관리 비용에다 넣고 모금 비용 0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모금 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업 시행 비용 안으로 들어가야 할 인건비와 뭐 시설비들 반드시 이제 구별을 해서 우리 조직이 우리 고유 목적을 위해서 얼만큼을 쓰고 있는지를 이걸 서식을 통해서 간편 서식이든 표준 서식이든 그걸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네. 공익법인 회계 기준 설명 잠깐 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 상증법 안에서 우리가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부분이 이제 13번인데요. 요거는 표로 그리고 그 13번에 쭉 15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14번 기부금품법까지 이거는 이제 법적인 의무 사항들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은 뭐 가산세를 댄다거나 뭐 불성실 공익법인이 된다거나 이런 반드시 페널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지키기는 지키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앞단 부분은 하고 있는데 이 뒷단으로 가면은요 그 뭐 매각 그 출연자 이사 취임 제한 뭐 이런 부분들 잘 몰라 가지고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 알고 봤더니 이사와 뭐 기부자의 관계가 어쩌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곳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이제 13, 14 특히 14, 15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비영리 단체들이 약간 저만 해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어느 회사가 이제 어떤 뭐 사업장의 거래를 할 때 아는 곳이라서 싸게 해줄 수 있으니까 뭐 이러면서 다른 데 가면 비싼데 거기가 싸니까 마치 그들이 우리에게 기부를 하는 마음으로 일을 부탁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특수관계자이거나 막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상관없이 지켜야 할 원칙들이 이미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서로 좀 점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약간 표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단체들이 그러니까 뭐 4월까지 해야 될 거, 3월에 해야 될 거, 대부분 이제 4월인데 4월까지 해야 될 거 이렇게 딱 정리해 놓지 않으면은 놓쳤다. 그리고 이게 국세청에서 요즘에는 그래도 메일도 오고 막 안내도 오는데 그전에는 그냥 우편으로 왔는데 우편 못 발견해가지고 지나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표로 정리해서 요즘에는 단체들에게 요때에 지금 한참 이제 그러니까 공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계속해서 알림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비영리 단체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의무 외부 회계 감사 의무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수익 금액 50억, 기부금 모금액 20억 이상 단체의 의무 사항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공시 서류에도 포함이 되고 국세청 공시는 4월 3일 그러니까 12월 말이 결산일인 기준인 단체들은 4월 30일까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 공시하는 거 내용은 네, 따로 이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요거와도 별도로 마찬가지로 출연재산 보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여기 국세청 공시 안에도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가 있고 여기에 다시 출연재산 보고가 있는데 여기 4월 31일 날 하는 공익법인 그러니까 출연재산 보고가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국세청에다가 바로 전달을 하는 거고 공시 내용은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홈택스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국세청에다 요청하는 거는 이게 출연재산 관련돼서 좀 이렇게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출연자들 중에 법인 총재산가액 1%나 아니면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은 다 이렇게 출연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실명을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뭐 강 동그라미 동 뭐 이렇게 돼 있고 유 동그라미 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누군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단체들은 그러니까 1%나 2천만 원 좀 적은 금액이면 되는데, 진짜 어떤 단체들은 거의 모든 사람을 올려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더 자세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때문에. 그래서 요런 부분은 공시에서 빠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출연재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하나로 합치던가, 이런 제안을 계속 저희 활동하는 팀에서 국세청에다가 제안 있을 때마다 하고 있고요. 공시 외에도 간편서식으로 공시하는 곳들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라는 것도 공개를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이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부터는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는 법인들은 이 안에 표준서식 안에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명세서라는 양식이 좀 유사한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빠지도록 되어 있고, 빠지도록 이것도 이제 저희가 계속 제안했던 건데, 뭐 저희가 제안을 해서 받아들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부터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국세청에다가 의무 이행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지를 기부금 단체로서,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바뀐 어, 그 세제 혜택을 받는 기부금 단체로서의 의무 이행 여부를 하고 있는지를 국세청에 3월까지 이건 또 제출을 해야 되고, 6월 말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라는 것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3월, 4월까지는 이렇게 바짝 긴장해서 이런 걸 하는데 6월에 이거를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기부금품법을 위반을 하면은 그냥 이제 가산세를 물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법이기도 하고, 많은 부분은 좀 개정되어야 하고 지금도 또 개정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기부를 활성화한다라기보다도 좀 워낙 이제 기부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우리의 입장과는 조금 정반대로 가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불특정 다수에게 1,000만 원 이상의 모금을 할 때는 반드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고 모집 결과, 사용 결과 등을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근데 내부 이거 당연히 요즘에 1,000만 원 넘는 정도의 모금을 할 계획인 곳들은 대부분 하고 있고, 몇 년 사이에 이 이슈들, 특히 이제 정의연 사태 이후로 기부금품법 관련된 이슈가 확 불거져서 하고 있는데요. 좀 애매하게 위법이라고 지적을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늘 강조하고, 내리라고 하는 게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다가 모금 요청하는 거, 계좌 공개하는 거를 걸면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 있는 단체들이 한동안 서울시로부터 그거 다 내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서울시가 더 이런 걸 좀 깐깐히 보니까 공개적으로 특히 SNS 같은데 모금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은 불법 요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기부금품법 관련돼서는 약간 어드보커시를 하는 단체들이 기부금품법 모집 계획을 내출을 하면은 등록을 안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검열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인권재단이나 이런 곳들은 사실은 기부금법을 피해서, 우리 되게 제대로 등록해서 모금하고 싶은데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모금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히려 고민을 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합니다. 네. 심화평가에서는 이제 앞서서는 주로 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법적 의무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었다라면은 심화평가에서는
재무 관리에 전문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이 돈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사실은 어 어 이게 가장 큰 단체들의 문제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여기 양 때문에 순서를 바꿨는데요. 재무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규정과 회계 담당자와 또 하나 인제 저는 3번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외부 교육에 계속 참가하고 있냐?"라는 질문이 왔을 때 이거를 하고 있지 않는 조직들은 '아, 우리가 다른 어떤 모든 활동과 마찬가지로 회계 역시도 끊임없는 재교육이 필요한 영역이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고, 이후에 만약에 하고 있지 않다면은 이후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담당자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어떤 회계에 대한 이해, 특히 인제 책임자들이 회계 관련돼서 충분히 인제 자료를 볼 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질문들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 회계 감사는 어 재정 상황에 따라서 외부 회계 감사가 필수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만, 그러니까 필수인 곳은 필수인 대로, 또 아닌 곳은 그렇지 않더라도 회계 감사를 받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정 안정성은 정말 이렇게 조직이 돈을 활동을 제대로 할 만큼, 급여는 제대로 주고 목적 사업 제대로 할 만큼 돈을 벌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 기본 평가에서는 당연히 이제 질문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고 또 조직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약간 뭔가 이렇게 딱 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노력하고 있습니까?"에서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곳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사실은 약간 드는데요. 뭐 그동안 인제 재정 안정을 위해 이렇게 이제 기부금이라든가 회비라든가 이런 거에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테고, 그를 위해서 뭐 어떤 식의 노력들이 있었는지를 좀 문서로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순자산 합계가 마이너스인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퇴직급여 부분도 요즘은 많이들 알고 있기는 하지만, 퇴직 충당 부채로 이거를 계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 다른 어 퇴직금 관련된 운영 자금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차기 2월 보통 순자산이 있는지, 당장 내년에 쓸 돈이 있는지, 그리고 흑자 전환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빚을 낸다면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실무 책임자가 빚 내놓고 이후에 이사회에서 알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재무제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장기 부채가 계속 남아 있는 경우들도 종종 보이고, 근데 그거를 해결할 뭐 이렇게 계획과 의지가 없는 경우들도 보고, 또 재무제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장기 부채인데 단기 부채라고 해 놓고 해마다 단기 부채가 막 몇 억씩 있는 형태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그런 조직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봐야 하고, 상환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살펴보면은 이 조직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지 아닌지를 좀 볼 수 있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내가 어느 조직에 어떤 뭐 실무자가 아니라 뭐 이사든 감사든 이런 것들을 요청을 받았을 때 어 이사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재정 안전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막 재정이 엉망인 곳에 가 가지고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 이 조직이 뭐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점검된 조직이다 그러면은 훨씬 더 어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얼핏 해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김은희 과장님은 사회복지법인이라도 전혀 다를 텐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 과장님. 질문이나 코멘트 같은 거 있으시면. 시쪽 뭐 국세청에 공시하는 방법 이런 거를 많이 봐서 좋았고요. 저희는 이제 회계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결산이 한 5, 60억 사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실무에 대한 언급을 할 때 많이 공감이 된 게, 저도 작년에 법인이 바뀌면서 한 해 법인이 바뀐 시점에 18억이 바로 늘었어요. 몇 개월 사이에 예산이. 근데 회계 담당자 한 명이었고, 제가 회계 담당자가 또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고, 제가 다 봐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두 명이서 그 50억, 60억을 다 해낸 거예요.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시에다 요구해서 한 명을 충원을 올해 받아가지고 또 조금 경험 있는 직원이 올해 와서 이제 조금 숨 돌리고, 예전에 정리 안 된 서류들 이제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는 이제 막힘없이 지금 해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디다 물어볼 수도 없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또 주무관의 해석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잣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사회복지법인 또 시설 재무회계 규칙, 그다음에 또 항상 법제처 들어가서 뭔가를 검색을 해보고 주무관하고 계속 실갱이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자꾸 틀리니까 기준이 없고, 협의를 사전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이 벌어진 걸 수습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도 저희는 보조금인데 1년 미만자가 퇴직하면 보조금을 반납하라는 그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단 국고 보조금일 때는 반납을 해도 되는데, 그럼 국고 보조금 아닌 시비를 받았을 때는 그냥 여입해서 써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해석이. 그러니까 두 줄이 돼 있으니까 이게 시랑 협의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모호한 거예요, 나중에 감사를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하나씩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조금 힘은 붙인데, 이제 주무관은 2년 있다가 바뀌니까 올해 바뀔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이걸 어떻게 정립을 해나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도 저희 비영리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개념만 이해하는 정도지 실무에는 도움은 정말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비영리 쪽에 이제 저희는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 그게 이제 희망이음이라는 이제 매뉴얼 이름이 바뀌었는데, 희망이음 자체도 고문이음이에요. 정말 희망이 아니고 고문이음. 시스템이 너무 형편없어서 오늘도 이제 연말 3월 말 결산 보고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마비돼서 담당자들이 결산 보고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차라리 내일 아침 9시 전에 출근해서 빨리 그걸 공문을 만들어 놓자 얘기는 해놨거든요. 왜냐면 9시 보통 업무를 다 시작하면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일을 또 못하는 경우가 되니까 희망 위험 자체가 너무 지금 고문 위험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들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으로 공시하는 거를 학교나 이런 데들 학교가 아니죠. 이렇게 종교 이렇게 빠진 것처럼 빠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별도의 자료 제출과 뭐 이런 게 다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사회복지법인들의 회계는 단식부기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장부는 이렇게 결산 자료는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게 너무 무리한 요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회복지협회 이런 데서 사회복지사협회 이런 데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진 후에 요구가 돼야 되는데, 저희도 회계사님이 요구하는 게 다 오늘 이거 교육된 내용처럼 그런 자료들을 요구하셨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중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시스템이 안 따라주니까 다 다운받아서 엑셀 편집해서 거기 네. 운영비, 인건비 다, 사업비, 직접 사업비 이런 걸 다 분류를 또 세세하게 해서 금액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이중 일을 하고 있죠, 지금도. 지금 김 과장님 그러니까 시설은 있는데 운영하는 주체 법인이 바뀌었나요? 네, 21년도 9월에 바뀌었습니다. 위에 있는 법인이 바뀐 건가 말씀이죠? 예, 모법인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뀐 배경이 뭐냐면 아까 언급하신 거,
기관 명의의 통장은 있지만 그 회계 등록 안 된 통장 사용 이런 걸로 이제 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지적이 바뀌었어요. 돼서. 네. 저기 정 대표님 말씀대로 저기 이게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가 문제 있는 거가 공익법인 그 공시제도를 공익법인을 회계를 만들면서 복식부기를 써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 의료법인하고 학교법인은 복식부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외됐고 사회복지법인은 복식부기 쓰는 데도 있는데 단식부기도 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보건복지부가 엄청 반발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이거 빼달라는 그 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교육재정부하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좀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보건복지부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게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한 번 하고 다시 그걸 변형해서 또 하니까 이중일 하시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박 국장님 말씀하실 거 없어요? 혹시 없어요? 혹시 이제 정 대표님 아까 올렸던 거 잠깐만 올려주실래요? 그러면 잘 가능해서 맨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되고 있나요? 지금은 지금 그냥 안 되고 있죠? 파일 이름, 그러니까 파일 몇 개만 있고 아직 저건 안 아, 되는 지금 안 되고 있죠. 잠시만요. 아직 안 여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그거 여시면 보이나요? 지금도 아, 열리지 아직도 그런 상태인가요? 네. 아,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되나 봐요. 왜 그러지? 공유 중지했다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좀 넘겨주시면 네, 잠시만요. 이게 제 화면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아, 됐다. 네. 그냥 넘어가시고요. 네. 우선 전 대표님이 저기 육생연합에 계시면서 앞장에 보시면 그 공인대표 그 우리은행이라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표이시고 여기서 건의한 것들이 정부 굉장히 많이 받아지거든요. 그 활동들을 잘하고 계시고 그 다음 장 네. 넘어가 여기도 그냥 네. 넘어가고 그다음 현물 기부는 너무 어려워서 이거 그다음 또 그다음에 넘어가시고 여기 그다음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보통 그 저기 기본 평가에서 아까 카톡에서 나왔었지만 가이드스타랑 저희랑 좀 다르게 하려고 그런 게 뭐냐면 작은 단체들이 회계감사 안 받는 데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이드스타는 회계감사 받는 데만 하고 있어서 작은 단체들이 그 가이드스타 평가를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 평가원에서는 감사받지 않아도 되는데 반드시 주석을 만들라고 그거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 주석이 보통 조그만 데들은 회계사들이 근데 요거 어떻게 작성하라고 가르쳐주면 직원들이 잘 하긴 하던데 그래서 요게 좀 특색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5는 뭐냐면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좀 넘어가 보시겠어요? 그 요거 그냥 넘어가시고 요거 거기서 또 한 장 앞죠. 그 요거는 그냥 여기서 그 앞장부터 말씀 아니 아, 그 일반 회계 기준이랑 아, 네. 네 여기서 네그 원래 그러니까 그 기억의 회계라는 것이 약간 저기 특수회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리회계도 이제 은행이나 보험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군데가 다를 수 있는데 그 이제 비영리 쪽도 굉장히 다른 게 있어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그 공시제도가 2008년 10년부터 생겼는데 정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기준 없이 공개 만들어 가지고
과거 데이터는 정말 엉터리들이 많은데 한 2004년 5년부터 그 이제 회계 전문가들이 비영리 회계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만드는 데가 한국 회계 기준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만들어서 다 만들었는데 그 총리실 산하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라는 데서 그 저기 회계기준원에서 만드는 거는 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의 규제다 그래서 빠꾸를 났어요. 음. 그래서 그 이제 이 회계기준을 만드는 거는 어느 쪽 관할이냐면 금융감독원 저기 저 자본시장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쪽 관할인데 그쪽에서 이제 못하게 하니까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그러면 우리가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상속세법을 거기다가 근거 규정을 넣어놓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영리 조직 회계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비영리 조직 회계기준하고 공익법 회계기준이랑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비영리 조직 회계기준은 2017년 7월에 생겼고요. 그다음에 공익법 회계기준 아까 전 대표님 말씀하신 2017년 12월에 고시가 돼서 그다음 됐는데 공익법 회계기준이 기획재정부가 고시를 했지만 비영리 조직 회계기준을 거의 갖다가 조금만 바꿨어요. 그래서 내용이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르고요. 또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거가 공익법 회계기준은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이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기준인 거에 비해서 비영리 조직 회계기준은 그냥 준수는 없고 일반 모두가 쓰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비영리 조직 회계기준은 거의 안 쓰고 그 금융위 산하 비영리 조직들만 그걸 써요. 그게 현실이고 또 하나 차이가 있는 게 뭐 있냐면 비영리 조직 회계기준은 좀 이따 설명드리는 그 고의목적 준비금을 부채에다 올릴 수 없는데 그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고의목적 사업준비금 저희는 간단하게 고목준비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장부에다가 반영할 수 있는 게 그 여기는 없지만 그 비영리 조직 회계기준하고 공익법 회계기준의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그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자본이라는 말 안 쓰고 순자산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고위목적 사업준비금 정 대표님 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그 저기 공익법 회계준에서는 이제 공익목적 사업하고 기타 사업 부문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저기 비영리주의 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나눴냐면 그 공익목적 사업하고 수익 사업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수익 사업하고 기타 사업이 좀 달라요. 근데 그 이게 우리나라 세무의 영향이 많은 거고 참고적으로 정 대표님 이거 잠깐 내리시고 제가 공유할게요. 네. 지금은 뭐가 보이나요? 이 숫자들 나와 있나요? 네. 이 숫자 나오는 것이 어디 거냐면 삼성문화재 갈 거거든요. 삼성문화재는 큰 건데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매년 기부금을 하는 것보다는 삼성그룹이 주식이나 이런 거를 왕창 출연해서 운영하는 데들 네. 어디죠? 그 리움인가? 그 삼성그룹의 유명한 미술관
미술관도 여기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을 이렇게 해놨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매도가능 증권거래에서 그 삼성그룹의 주식이 1조 정도가 여기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운영 성과표를 보면은 큰 기업들은 여기 보시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기타 사업이 수익사업이랑 비슷한데 여기는 법인세를 내거든요. 네. 공익법인인데도 수익사업이면 법인세를 내는데 여기서 생긴 이익을 이 공익사업에 쓰게 한다고 하면은 그게 일종의 기부금처럼 인정이 돼서 세금을 안 내도록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익활동만 하고 이 법인세를 내는 그 사업이 없으면 이 고위목적 사업분들이라는 게 없고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 사업이 있으면 여기 생기는데 어렵지만 이 고위목적 사업분들은 이자 배당은 100%를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이건 50%는 할 수 있고 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 100%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를 5년 동안 쓰는데 여기 쓴 거는 거의 여기 이렇게 전입을 하고 나서 사용했기 때문에 환입하는 숫자라서 이거는 수익 사업이 있는 데만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좀 전에 그,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러면 교수님, 그, 어, 그, 법인세 대상이 아닌 그 뭐 일반적인 기부금이 남아서 내년에 쓸 거나 이럴 경우에는 굳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안 만들어 놔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그냥 여기 그냥 이게 장기 운영 이익이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익은 많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그러면 법인세 이슈가 있는 그것만 생겨요. 것만 처리를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더 저는 두 개를 다 그러니까 수익 사업은 그러니까 수익 사업으로 분류된 거는 하면 이게 세무적으로 좋은데 일반 기부금이나 다른 뭐 사업비 같은 경우 굳이 저렇게 할 이유가 왜 없는데 왜 해야 되나 이게 공익목적 사업에도 되어 있고 이제 기타에도 되어 있으니까 왜 해야 되는지 약간 헷갈렸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작은 비영리법인은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 없는 건 아니고 그 이자 소득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얘기면 이자가 별로 안 생기는데 정기역이면 그래도 이자가 몇십만 원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은행에서 14% 원천 징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100만 이자가 원. 100만 원이 나왔으면 원천 징수를 그 14만 원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 그 비영리법인이 원래 법인세를 내야 되나요, 안 내야 되나요? 수익사업만. 수익사업만 내는데 네. 이자 배당은 무조건 수익사업이에요. 그쵸. 그래서 근데 그거 돌려받을 수 있죠. 그 돌려받으려고 그러면 네. 이 고용목표 사업 준비금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그래서, 네. 고용목표 사업 준비금은 그 아, 세금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아, 그게 좀 다르고요. 제가 이걸 켜놓은 것 사이에 몇 가지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비용에서 제가 책에도 썼는데 회계사들도 이거 비용이 안 한 사람들은 거의 잘 몰라요. 음, 좀 어렵고 그다음에 또 여기저기 말씀드리면 어, 이게 공익법인 회계 기준인데 이걸 제가 못 찾았는데 그건 일단 넘어가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전 대표님이 교정을 엄청 잘 봐주신 책인데 제 책이 일부인데요. 우선 보시면
법에 있는 거는, 아니, 상경세법은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우리 박혜계사가 할 거거든요. 굉장히 자세하게 할 텐데,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 상경세법이 공익법인이 할 게 엄청 많은데, 보고서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출연재산 보고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라는 게 있고, 결산서류 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출연재산 보고는 2005년 정도에 생겼어요. 그다음에 결산 공시는 2010년 정도 생겼고, 이거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우선 아까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출연재산 보고는 그 종교법인, 그러니까 교회나 사찰들도 다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중에서 헌금 받은 건 안 하는데 주식이나 토지를 받았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한테 좀 예외를 준 거는 헌금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굳이 좀 다시 한번 빼지만 주식이나 어, 토지 같은 거 받았으면 교회도 출연재산 보고를 해야 되고 이거를 이 출연재산 보고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출연받은 거를 제대로 쓰고 있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이게 3월 말까지였는데 요거랑 다르다고 해서 4월 말로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류 공시 제도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거는 가이드 스타 코리아가 주장을 해서 2008년부터 해서 이게 생긴 건데 이거는 일반에게 공개가 돼요. 이건 공개가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전대리 말씀 이게 두 개가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은행에서 나중에 건의하실 때 이거 중복되는 거 좀 빼달라고. 네, 저희 계속 건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빼던가 합치던가. 음. 네. 그렇게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확인서라는 게 또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라는 회계사가 할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국세청이 해석을 바꿔놔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또 바꿔놨어요. 그런 이상한 데들도 있습니다. 요거 안에서 벌금 내는 단체들 꽤 있어요. 이것도 같이 했다고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를 3억이 딱 넘어갔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안 했던 곳들은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아예 모르고 있다가 3억이 이제 그해 하필 3억이 넘었는데 놓치고 있다가 뒤늦게 벌금 한 100여만 원씩 낸 단체들이 꽤 있어요. 그렇군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다음에 저기 대표님 다시 발표 슬라이드 공유해 주시면 설명은 근데 우선 여기 기본 순자산 보통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 공목준비금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잠깐만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 여기 잠깐만 그 앞에서 그 앞장.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그 이 비영리 조직들이 재원이 크게 이제 세 번째 있는 회비 수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금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수익이 있는데 YWC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회비 수익은 국가에서 아무도 설치를 안 해요. 그거는 회원들이 다 감시할 거거든요. 제가 속한 거를 보면은 공인회계사 회 같은 데나 변호사의 회 이런 데들은 회비 낸 거를 어떻게 쓰는 건가를 회원들이 다 감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조금 수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는데 그거 엄청 까다롭게 보거든요. 별도 법률에 의해서. 미국에도 보면은 미국도 이거 보조금 횡령하는 데들이 많아서 미국도 엄청 까다롭게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이 국가보조금 이상하게 쓴다고 그러긴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센터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세법에서 보는 거는
기부금만 봐요.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법인세법하고 그 저기 소득세법에서는 기부한 사람들이 세제 혜택을 받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 법인세법은 법인이 내는 그 후원금, 그다음에 소득세법은 개인들이 내는 후원금이 세제 혜택이 있냐 이런 것을 보는 거고 이제 상경세법에 와서 보면 상경세법에서는 원래 이게 어, 비영리법인 그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조항인데 비영리법인이 후원을 받으면 그건 원래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 공익법인이 있으니까 증여세를 일단 면제는 아니고요. 과세에서 제외를 시켜주는데 그거를 목적 사업에 100% 써라. 몇 년 안에 뭐 써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법이 상여세법상의 규정입니다. 세법에서는 기부금만 관리를 하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출연재산 보고라는 거는 기부금 수익만 계속해서 관리하게 돼 있고 결산공시는 전체 합쳐서 다 공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부금 수익이나 보금, 그러니까 출연재산 보고하고 그 결산서류 공시가 대상이 좀 다른데 출연재산 보고는 기부금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거고 기부금 가지고 어떤 주식을 샀다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운영했나 이렇게 보는 것들이고 결산 공시는 이 공익법인 전체가 어떻게 됐나 이런 것들을 보는 그 관점이 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가셔서 여기 어, 이제 기능별 분류하고 어, 요거보다는 그 다음 장이 아마 날 것 같긴 한데요. 네. 우선 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이나 비용률 회계기준이나 미국 거를 거의 가져와서 조금 모디파이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업 수행 비용 이게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사업 수행 비용을 다른 말로 하면은 순수한 고유목적 사업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말로는 프로젝트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2번하고 3번 일반 관리 비용하고 모금 비용이 있는데 저는 아주 큰 모금 단체 빼놓고는 2번하고 3번을 같이 묶어도 됩니다. 제가 찾지 못했는데 공익법을 회계기준에서도 모금 비용이 적으면 그냥 일반 관리비랑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눠놨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 애들이 오랜 경험 때문에 그랬겠지만 우리 후원자들이 기부금을 100을 내면 모두 다 후원자들한테 다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2번하고 3번 비용이 있어서 100%가 사업소의 프로젝트 비용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미국의 연구들도 보면은 공익법인들이 2번이나 3번으로 안 하고 1번으로 늘려고 자꾸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감사 쪽에는 보면 가장 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관리 비용이나 모금 비용인데 사업소에다 넣는지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고 그 앞쪽에 우리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진 않았는데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번하고 3번 비용이 전체 한 20%가 정도가 되는 것이 가이드라인이고 미국의 가이드 시사도 어떤 노력들을 하냐면 일반 후원자들한테 당신들이 낸 후원금이 다 100% 프로젝트 비용이 가는 게 아니라 20% 정도는 간접 비용으로 갑니다. 이거를 계속 강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좀 덜 돼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제, 돈내 비용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처음에 만들 때 논란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거는 굿네이버스라든지 큰 데들이 거기서 배분사 가는 데들은 의미가 있는데 나는 다른 의미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력 비용, 시설 비용, 기타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미국 애들 거 쓰는 거 그냥 갖다 넣는데 사실 우리는 급여 상여금 이런 것이 훨씬 더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막 표시를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쪽에다가 사업 수행하고 모금 비용을 넣어놓고
사업수행비용이랑 일반 관리비용을 넣고 이쪽에 왼쪽에다가 그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이런 것들을 쭉 놔서 급여가 사업수행 비용에도 가고 일반 관리 비용에도 가고 모금 비용으로 가도록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게 훨씬 우리한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인력 비용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그러니까 보통 어떤 활동들이 보면은 사람하고 그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력 비용이 사람에 관한 코스트고 시설 비용이 그 자본에 관한 코스트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표시를 그 급여 상여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인력 비용만 쓰게 되면 그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 모를 수 있어서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 수행비하고 일반 관리 비용을 위에다 놓고 이 개정 과목들을 옆에다 쫙 놔서 그렇게 표시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어려운 게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이 프로젝트도 하고 산업 할 때 그걸 어떻게 알로케이션 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 말씀드리고요. 여기 오늘 안 나왔는데 회비하고 기부금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기부금 통법이랑도 관련이 돼 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정립이 많이 됐는데 공익법률 회계 기준 그 해설서를 만들 때 큰 단체들이 그거 엄청 많이 반대했었는데 재정원에서 그래도 원칙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우리 해설서에 보면은 공익법률 회계 기준에서 회비하고 기부금을 구분하는 걸 플로차트를 넣어놨는데 옛날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기부금 분법에서는 보통 다수인들한테 모금하는 거를 이제 기부금 분법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큰 단체들이 거기다 신고하는 거가 너무 어렵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후원회비라는 걸 만들어서 그, 기부금 헌법 목적상으로는 그거는 후원금이 기부금이 아니고 회비니까 기부금 분법 신고는 하지 않고 그다음에 세법상으로는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고 그래서 안 맞게 막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요새 많이 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 차로 좀 넘어가셔서 사실 이거 할 게 되게 많긴 하지만 조금씩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나중에 감사할 거고요. 그 다음 그 앞장 보시면 기본품 얘기도 잠깐 말씀드리면 기부금법 나온 거 이거는 정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코엑얼무 국번이 그렇게 이걸 못 기다려서 그냥 옛날에 역사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는 기부금품 규제법인가 뭐 금지법인가 만들어가 1950년대 만들었는데 그때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유지단에 가서 기부금을 내라고 막 그런 게 많아서 6.25 끝나고 기부금 모집을 거의 금지하는 걸 만드는 그거를 한 80년대까지 가져오다가 이제 너무 규제가 많다고 해서 지금은 좀 바꿔놨는데 현실적으로도 좀 안 맞는 게 많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게 많아서 약간 정권이랑 맞지 않는 데가 이 법을 위법에 따라 가지고 형사고발해서 처벌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도 이거 물어보면 답하기가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홈페이지에다가 후원 계좌 올리는 거 그것도 선택적으로 다수인한테 공개적으로 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해석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들을 많이 해야 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예, 단체들은 후원 행사 할 때 그 계좌를 바로 공개를 그래서 이제 좀 큰 단체들은 이렇게 누군가 신고를 할 법한 단체들은 후원 계좌를 처음부터 안 공개하고요. 그러니까 후원 행사에 오라라는 메일을 먼저 보내고 그거를 이렇게 오겠다 한 사람한테 계좌를 보내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있어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 박근 교수님이 네. 연구도 많이 하고 전문가신데 그 이외에는 그다음에 심화에서는 아까 기본평가에서는 회계감사는 안 받는데 심화에서는 그래도 큰 단체들이니까 회계감사를 받으라고 그랬고 아니면
회계감사가 아니고 이제 리뷰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좀 하라고 이렇게 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요 정도 말씀드리고 혹시 박 국장님 거기만 끄떡끄떡하지 마시고 저기 이제 이거 공유 안 하셔도 돼요. 저희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비기부금 때문에 정리하는 과정들에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께 지금 자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네. 단체마다 회비에 대한 어떤 성격이나 그 처리하는 방식들이 사실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익법인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회계사나 세무사분들도 다들 다른 답변을 하셔서 사실 지역에서는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혼란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기부금하고 기부금품법, 네. 후원회비와 기부금품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대법원 예. 탄원서가 들어갔었던 대구 무상급식소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후원회원의 회비는 기부금품법 적용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결로 인해서 조금 시민단체, 그런 공익단체에서는 판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벼워진 상태이거든요. 하나는 좀 정리가 일단락이 되었는데 문제는 회비를 어디까지를 어떤 회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대가성 회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을 할 건가 하는 부분이 아직은 좀 미완된 해석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행안부에서도 명확하게 대가성이 없는 회비는 기부금입니다. 이렇게 답하는데 그 대가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지금 듣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공익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회비를 통해서 그냥 회원들이 공익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낸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대가냐. 의결권이나 어떤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게 대가냐. 그러니 모두 다 기부금으로 인정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실제로 많은 단체들이 그렇게 회원의 회비에 대해서 혹은 법인의 이사회비에 대해서도 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체의 소속원으로서의 의무이고 그리고 회원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대가가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일선 세무서에서도 그렇고 감사를 받거나 이럴 때 지적받을 때도 그렇고. 근데 저희는 워낙에 전국 조직이다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거 가지고 계속 이 시비와 해석 가지고 너무나 많은 행정적인 소모가 있어서 사실 저희는 일찌감치부터 내부 그러니까 회원 규정을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제정을 해 가지고 정관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규정상 회원의 소속 활동 의결권을 가지고 좀 조직에서 어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회원 활동하는 회원들에게는 회원의 어떤 내부적인 행사에 대한 참여라든가 뭔가 회원들의 소그룹 모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주어지기 때문에 YWCA는 회원의 실질적인 소그룹 활동들이 있어서 해석하는 데 조금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라는 그런 획들을 받아 가지고 최소한의 규정의 회비 기준을 놓고 보통은 그거보다 더 많은 회비들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추가 연 3만 원까지로 최저 기준을 삼고 3만 원으로 3만 원을 넘어가는 것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고 의결권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그만큼만 회비로 처리하고 이렇게 지금 이원화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공익법인 전문가 분들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좀 안정적이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어떤 해석에서도 문제가 삼아지지 않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나름대로 이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 하고 네. 계시네요. 네. 아 네.
저희도 아, 우리는에서도 그 Y 사례를 예, 자주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고 네. 이게 그러니까 공시 내역 안에 그 서식 안에 회비가 0원이거든요. 근데 뭐 사단법인이든 비영리 민간단체든 회원이 없으면 또 조직 민법에서 말이 안 되는데 세법에서는 또 그걸 보는 건 아니니까 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 언젠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사례로 Y처럼 이런 식으로 같은 돈이라도 여기서 얼마까지는 회비로 나머지는 기부금으로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녹색연합은 몇 년 전에 정관할 때 회비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정관에 회원은 기부금을 낸다라고 바꿔버렸어요. 아, 그래서 우리 이게 받아들여질까 했는데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전히 남죠. 사단법인인데 회원은 있는데 회비는 안 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용어를 기부금으로 정관에다가 넣어놓기는 했어요. 회원은 기부금을 내는 정기 기부금을 낸다라고. 아, 근데 저희가 실제로 요즘에, 그러니까 저희 지역이 법인화를 하면서 각 지역별로 그 그러니까 법인을 하는 심사를 했던 지자체들이 이제 횟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 거예요. 아이가 비영리 법인 시청을 하면서. 그랬더니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이제 법인 그 설립 허가에 대한 매뉴얼들이 더 학습이 되면서 굉장히 점점점 그럴 것 엄격해지면서 같아요. 온갖 가지 증빙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전수조사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서 회원의 회비 가입 그 신청서 있죠. 개인. 네. 그 최소한의 비영리 단체의 인원 100명의 기준, 설립허가 기준까지 맞춰가지고 100명의 명부, 회원 명부, 그리고 그 사람이 작성한 회원가입 신청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비 진수에 대한 그 내역 있죠. 그것까지 싹 맞춰요. 그러니까 기부금 처리를 했다가는 안 맞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맞춘 거죠. 다 맞춘 거죠. 그래서 회비는 딱 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기준 100명 이상의 그 정회원 회비로 딱 그냥 그렇게 명부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더 많이 활동하는 분들이 더 많이 기부를 하시잖아요. 원래 많이 기여를 하시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모든 거를 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행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찾은 방법인데 이제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처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도너스로 관리를 하거든요. 도너스는 이게 바로 거기서 즉각 발급이 되는데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회비 처리해야 되는 그 100명은 거기서는 그 도너스에서는 기부금으로 정리를 안 하고 별도로 저희 회계 처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해가지고 국세청 사이트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해야 되는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지금 행정적인 상황을 처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로 네. 정부나 우리나 다 너무 행정 낭비. 예, 예, 딴딴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 책만 봤지만, 미국은 후원 행사에 오잖아요. 후원 행사에 와서 자기가 밥을 먹으면, 그 후원금 낸 것 중에서 그 밥값만 치는 빼고, 나머지는 기부금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설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도 좀 없는 거 없죠. 아직 이게, 우리나라가 케이스가 아직 별로 안 쌓여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회원들 대상으로 특강이 있거나 회원들 한마당이나 무슨 행사들이 당연히 회원 조직에서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기부금이 아니다라고 딱 그렇게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비와 그런 것들을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사실은 좀 있어서 저는 전액 기부금으로 하는 거는 조금 그러시구나. 이후에 문제되지 우리나라는 않을까 다른 이런 건 생각이 좀 들어요. 정사가 예.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 공무원에 따라서 자의적인 해석이 너무 많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싸우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예, 너무 많은 그 감정 소모와 시간 소모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방네. 예. 조국장님 저거 안 피셨지만 혹시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조화정 국장님?
시간이 좀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른 네. 분들은 질문 없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료 올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정 대표님 자료 올려주세요. 네, 네. 네, 네, 바로 감사합니다. 올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